본격 시사 토크쇼 배종찬의 시사본부. 안녕하십니까. 배종찬의 시사본부 시작합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비명계 결사체인 원칙과 상식의 소속 의원들이 탈당을 발표했습니다. 하지만 4명 중 1명인 윤영찬 의원은 민주당 잔류의사를 밝혔는데요. 당내에서 지역구 경쟁자인 친명계 현근택 변호사가 최근 성희롱 발언으로 감찰 대상이 되자 마음을 바꾼 것이 아닌가 하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밖에 정치권의 다양한 이슈들, 정치의 품격에서 국민의힘 김성태 강서울 당협위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최근 한강변에 흉기에 찔린 여성 시신이 발견됐는데요. 과다 출혈로 사망했지만 경찰에서는 타살 가능성이 낮다는 입장입니다. 사건본부에서 사건의 진실이 무엇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1월 10일 수요일 배종찬의 시사본부 지금 출발합니다. 1부 마지막에 듣는 노래 디저트송 신청도 기다립니다. 오늘 듣고 싶은 노래 있으시면 문자 샵 9730으로 자유롭게 보내주시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입니다. 선정되신 분께는 간식 쿠폰 보내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KBS 1라디오의 모든 프로그램은 유튜브에서도 함께할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부탁드립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한입뉴스. 오늘의 핵심 뉴스 한입에 정리하는 한입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늘 많은 내용들이 있습니다. 어제 또 통과된 법안도 있고요. 차례로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회로 가봅니다.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이 437일의 기다림 끝에 1년을 더 넘겼습니다. 네. 처리가 됐네요. 예, 정말 어렵사리 통과가 됐고 그 사이에 유가족들은 오체투지를 불사하면서 추운 날에 염원했는데요. 국회 추천을 받은 11명의 특조위원이 특별조사위원회를 꾸려서 참사 진상조사를 수행하는 게 이 특별법의 뼈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특조위는 상임위원 3명을 포함한 11명으로 구성하기로 했고요. 당초에는 국회의장이 추천하는 1명이라고 된 내용이었는데 이걸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 등과 협의해서 추천하는 3명으로 수정을 했고요. 특조위원 같은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유가족 등 관련 단체와 협의를 해서 3명을 추천을 하고 여당이 4명, 야당이 4명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습니다. 상임위원의 경우에는 국회의장 추천 1명, 여야 추천 각 1명씩 총 3명으로 구성하기로 했습니다. 또 특조위는 진상조사를 위해서 자료나 물건 내 제출 명령뿐만이 아니라 동행 명령도 할 수 있고요. 네. 고발과 수사 요청, 감사원에 대한 감사 요구, 청문회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또 국가와 지자체가 간병비를 포함한 의료 지원금, 또 심리 지원을 포함한 피해자의 일상생활 전반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 있고요. 추모공원 조성 등을 지원하는 조항도 담겼습니다. 네. 자, 이번에 통과된 내용을 보면 김진표 국회의장이 상당히 중재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는데 수중안이 들어간 부분 또 안 들어갔다면 어떤 차이가 있었을까요? 당초 야 사당이 공동 발의했던 내용은 특조위를 구성을 하고 필요한 경우에 특조위가 국회에 특검 도입을 요구할 수 있도록 했었습니다. 이 부분을 여당이 굉장히 반대를 해왔던 것이고 여야가 계속해서 거리를 좁히지 못하니까 김진표 의장이 중재안을 내놓은 건데 거기서 이제 빠지는 게 특조위에서 특검 요구 권한을 빼고 또 4월 총선 이후에 법을 시행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쟁점이던 특조위원 추천 방식, 특조위 조사 기관에서 합의에 이르지를 못한 거고요. 민주당이 그래서 이번에 수정안을 통과를 시킨 건데 특조위원 추천 방식에 있어서 그 여당이 반대해왔던 유가족 추천 2명 이 부분을 국회의장 추천 몫으로 돌렸고요. 활동기간 연장 기한을 줄였습니다. 최대 6달에서 3달 이내로 단축합니다. 전체 활동 기간은 그러면 최대 1년 3개월이 되는 겁니다. 3달 줄어들었고요. 또 압수수색 영장 청구 요건을 강화한다거나 공소시효를 정지하도록 한 조항도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뼈를 깎는 심정으로 수정안을 제출했다라고 말을 하면서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네. 측근 여당은 진상규명 끝났다. 보상 쪽에 초점을 맞추자. 상당히 접근 자체가 달랐다고 볼 수 있는데 네. 대통령실과
여당은 어떤 반응인가요?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일단은 딜레마에 빠진 모습입니다. 특조위원장에 대해서 여야 합의나 중립적인 외부기관 추천을 받아서 선출하자라는 제안을 했지만 이 부분이 거부가 됐거든요. 또 불송치되거나 수사가 중지된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 기록이나 재판 기록 제출을 요구하게끔 하는 조항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은 이거는 위헌 소지가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이미 일부 여당의 요구를 수용해서 수정안을 채택했고 그럼 어느 정도 양보한 그림이 돼버려서 여기서까지 거부권 카드를 꺼내기에는 상당히 부담이 커지는 모양새가 됐고요. 이미 그래서 민주당도 여당을 향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는 명분이 없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상태고요. 국민의힘 윤재욱 원내대표는 본회의 뒤에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는 소관 상임위 의견을 듣고 정부와 협의해서 판단하겠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그래서 윤 대통령이 또다시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대해서도 귀추가 주목됩니다. 그렇군요. 자, 쌍특검법은 야당이 반대하면서 재표결이 무산됐습니다. 대통령실은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 제2부속실 준비 작업에 착수를 했다고요? 네, 여당은 쌍특검법 재표결을 추진해서 법안을 폐기시키려고 시도를 했지만 이는 무산이 됐습니다. 찬성 의석수가 부족했고요. 재의결 기한은 딱히 규정된 건 없습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에게 이것은 거부권을 철회할 시간을 우리가 주는 것이다. 이렇게 밝혔고요. 또 거부권 행사의 이해충돌 소지 여부를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하는 방안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입장은 이렇습니다. 윤재욱 원내대표가 밝히기로 원래 본회의에서 이걸 재표결하는 게 원칙이고 상식이고 관례인데 총선 민심을 교란하기 위해서 유리한 시기에 맞추겠다는 것 자체가 악의적인 교란용 악법인 것을 스스로 자인하는 일이다. 라면서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 제2부속실 설치를 위한 준비 작업에 대통령실이 들어갔다는 소식 며칠 전부터 전해지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라는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김경률 국민의힘 비대위원도 관련해서 언급을 한 바가 있었죠. 네, 대표적으로는 그렇죠. 이 김경률 비대위원 같은 경우에는 김건희 특검법 이렇게 직접적으로 거론을 하기도 했는데 왜냐하면 이게 이례적인 게 여당에서는 정부 여당에서는 도이치 특검법이라고 이름을 바꾸자라고 하면서 좀 김 여사 이름을 넣는 거를 금기시하기도 했는데 요걸 이렇게 대외적으로 얘기를 했고 또 김경률 위원 같은 경우에 보수 쪽에서 이제 대표적인 스피커로 통하기 때문에 이 발언 자체가 좀 영향을 끼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당 일각에서는 비공개 중진 연석회의에서도 이런 말이 나왔다고 하는데 윤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 같은 걸 열어서 이 김 여사 관련 논란에 대해서 입장을 좀 밝히고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는 주장이 제기된다는 겁니다. 그래서인지 김건희 여사는 계속해서 두문불출하고 모습을 감춘 상황인데요. 네덜란드 순방 이후에 3주 넘게 공개 행보를 자제하는 모습이고 일단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기존 부속실에서 김 여사를 보좌해온 배우자 팀을 토대로 5명 안팎으로 운영될 것으로 잠정적으로는 보고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설치 시한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제2부속실을 설치하다는 거는 보좌 기능을 공식화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도권 안에 넣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좀 잡음이 사라지지 않을까 기대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논란을 최소화하겠다. 네, 그러면서도 특별감찰관 임명은 여전히 여야 합의가 우선이라면서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습니다. 네. 또 국민의힘 지도부는 일단 대통령실 조치를 보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원래 특별감찰관 절차 자체가 국회에서 여야가 또 합의해서 추천을 해야 대통령실에서 대통령이 또 임명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요. 자, 경제 관련 소식입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은 통과되지 못했는데요. 곧 유예 기간이 끝나고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시작이 될 텐데 각계 반응이 크게 엇갈리는 모습이네요. 네, 이대로라면 50인 미만 사업장도 오는 27일부터는 중대재해법 적용을 받게 됩니다. 유예 기간이 이제 곧 끝나잖아요. 정부 여당이 그래서 적용을 2년간 추가로 유예를 하려고 했는데 야당은 이거에 대해서
강경하게 반대를 하는 건 아니지만 일부 조건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취약 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책이 더 마련돼야 된다라는 것이 야당의 입장이고요. 정부는 본회의가 끝난 직후에 관계부처 보도자료를 통해서 법 개정 논의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정부 입장은 이렇습니다. 그 50인 미만 기업의 대다수는 영세 기업이기 때문에 대표가 사실상 경영 모든 부분을 책임지고 있는데 이렇게 대표가 처벌받을 때에는 폐업을 해야 되고 또 일자리 축소로 인해서 노동자들이 피해를 받을 것이 우려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의 절박한 호소를 고려해서 적극적인 개정안 논의, 신속한 입법 처리를 간곡히 요청드린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경제 6단체, 경총 등을 포함한 이 경제 6단체도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이다라고 얘기했는데요. 경제계에서는 현실적으로 이렇게 미리 예방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하고 그러니까 이런 소규모 사업장이 그동안에 준비하지 못했던 원인을 앞으로 개선하고 형사처벌보다는 마지막으로 더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이 유예기간을 통해서 주자라는 입장을 밝히고 있는 거고요. 반면에 노동계는 당연한 결과라면서 반가워하고 있습니다. 한국노총은 그동안 정부와 경제단체들이 주장하는 건 계속해서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결국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죽음의 위험에 방치한 채 사업을 계속 이어가겠다는 말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이거는 노사가 다 또 의견이 엇갈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어떻게 또 절충되는지도 지켜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이 법안은 본회의에서 통과되는데 반대가 단 한 표도 없었다. 외신에서도 주목했다고 합니다. 바로 개식용 금지법입니다. 자, 그럼 앞으로 더 이상 이제 개식용은 못하게 되는 겁니까, 법적으로? 궁극적으로는 끝에 가서는 그게 가장 큰 목표인 건데요. 네. 2명이 기권을 하긴 했지만 반대표가 하나도 없이 통과가 됐습니다. 올해 2월에 공포가 되면 그 즉시 식용 목적으로 개를 키우거나 도살, 유통, 판매하는 시설을 또 새롭게 만들어서도 안 되고 추가로 운영하는 행위가 금지됩니다. 3년간의 유예 기간을 거치고요. 2027년부터는 이런 행위들이 모두 전면적으로 금지가 되는 겁니다. 당장은 아니군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업장을 운영하시는 분들한테도 또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그 주요 외신들도 이 소식을 전하면서 그 한국의 개고기 문화에 대해서 진단을 하기도 했는데요. 동물보호단체 같은 경우에는 환영의 뜻을 밝히긴 했는데 반발도 만만치 않기 때문에 당분간 좀 사회적 갈등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네. 대한육견협회 같은 경우에는 이 사육농가, 도축장, 유통상인, 식당 이런 관련 업체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라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헌법소원이라든가 이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싸울 의지까지 밝혔습니다. 네. 예, 기본적인 생계 대책을 전혀 마련하지 않고 입법이 돼서 종사자들이 거리에 나앉게 됐다라고 규탄을 했고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이 부분을 의식하면서 이 동물보호단체와 육견업계 모두와 소통을 하면서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라면서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프랑스의 유명 배우죠. 브리지트 바르도가 한국은 개를 식용하느냐고 상당히 논란이 됐었는데 그게 또 프랑스의 또 다른 식용 문화 관련해서 또 공방이 붙기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자, 우주항공청 과연 설립되느냐 마느냐 기로에 놓여 있었는데 이러면 올 5월에 설립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바로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한국판 나사라고 하는 우주항공청 신설 법안이 통과됐네요. 네, 윤 대통령 공약에 따라서 추진된 내용이죠.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민국이 우주 강국 도약을 향한 위대한 발걸음을 내딛게 됐다라고 평가했습니다. 지난해 4월에 정부 입법으로 발의된 지 9개월 만에 본회의를 통과한 거고요. 2022년에 우주경제 로드맵을 발표한 지 1년 2개월 만의 일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이르면 5월쯤 출범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경남 사천시에 300명 규모로 출범할 예정이고요. 지금까지 이 업무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연구재단 등등에 나뉘어져 있던 업무를 이관받아서 총괄을 하게 됩니다. 또 기존의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도 우주항공청 소속 기관으로 편입이 된다는 변화가 생기게 되고요. 격상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 차관급 기관으로 설립이 되고 그 국가우주위원회라고 해서 우주항공청을 감독하는 기관은
국무총리실 산하지만 대통령실 직속으로 격상이 됩니다. 어디에 설립이 되는 건가요? 위치는요? 경남인가요? 경남 사천으로 지금. 사천으로요. 네. 이제 우리도 달로 갈 수 있는 건가요? 일단 뭐 글로벌 우주를 선도한다. 국가주도 대형 프로젝트를 맡아서 또 민간과 협력하겠다라는 큰 그림을 그리고는 있습니다. 네, 우주항공청이 경상남도 사천에 설립이 되는데 관련해서 금요일 금요 초대석에서는 박완수 경남지사를 연결해서 관련 우주항공청 설립 관련된 내용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북한 소식입니다. 북한이 최근 우리나라를 동일민족에서 교전국, 적대국으로 규정하면서 완전히 초강경 노선을 취하고 있습니다. 연평도 또 백령도 인근의 이 지대에 이 NLL 지역이죠. 좀 안정을 좀 추구하는 그런 지역으로 설정을 했었는데 포탄을 쏘는 그런 도발을 했었는데 김정은 위원장이 전쟁을 피할 생각이 없다라는 또 강경 발언을 내놨네요. 네. 어떻게 보면 파격적이고 강경한 발언인데요. 네. 오늘자 조선중앙통신 보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이 지난 8일부터 9일 군수공장을 방문해서 이런 발언을 했습니다. 조선반도에서 압도적 힘에 의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진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 또한 전혀 없다. 대한민국이 우리 국가를 상대로 감히 무력 사용을 기도하려 들거나 우리 주권과 안전을 위협하려 든다면 모든 수단과 역량을 총동원해서 대한민국을 완전히 초토화해버릴 것이다. 라고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이 제일로 중시해야 될 건 첫째도 둘째도 자위적 국방력, 핵전쟁 억제력 강화다라고 강조를 했다고 하는데요. 요 며칠 김정은 위원장은 중요 군수공장들을 시찰을 하면서 네. 직접 무기 생산을 독려하고 또 결함도 본인이 나서서 또 직접 이렇게 뭐 지적을 하기도 하는 모습입니다. 얼마 전에 그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주적이라고 규정을 새롭게 설정을 했죠. 그렇게 뭐 천명한 건 굉장히 이례적인데 예전에만 해도 우리의 주적은 전쟁 그 자체다. 뭐 남조선이나 미국 특정한 그런 어느 국가나 세력이 아니다. 이렇게 뭐 애둘러 말하기도 했었는데 전혀 다른 입장을 표명한 네. 겁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전쟁까지 언급을 하면서 군사적 위협 수위를 더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네, 상당한 호전성을 드러내고 있다. 딸인 김주희에게 후계 세습 교육을 시작한 거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원칙과 상식 또 이재명 대표 관련된 정치권 소식은 교통정보 듣고 와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통정보센터 연결합니다. 김민희 리포터. 네, 눈은 그쳤지만 도로 곳곳이 미끄럽습니다. 블랙 아이스로 인한 사고가 잇따랐던 만큼 그늘진 곳이나 다리 위, 또 고가도로 등을 지나실 때는 속도를 충분히 줄이시고 앞차와의 거리도 넉넉히 두셔야겠습니다. 오늘도 도로 교통량 자체는 많지 않습니다. 다만 꾸준히 돌발 구간이 많은데요. 호남고속도로 천안 쪽으로 정읍 휴게소 부근 사고는 현재 갓길에서 처리 작업을 하고 있고요. 경부고속도로 서울 방면으로 천안 삼거리 휴게소 부근에서는 화물차가 옆으로 넘어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1, 2, 3차로를 막고 처리 작업을 하고 있어서 부근으로 정체 심해졌습니다. 제2중부고속도로 이천 쪽으로 광주분기점 부근 2차로에서는 장애물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도권 제1순환고속도로 일산에서 판교 쪽으로 장수 부근 4차로에는 화물차가 고장으로 서 있습니다. 서울시내 올림픽대로 하남 쪽으로 반포대교 부근 3차로에서도 사고가 나면서 부근으로 차량들 서행하고요. 북부간선도로 도심 쪽으로 신내나들목 램프 구간에는 고장난 차가 서 있습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였습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한입뉴스 이어가겠습니다. 자, 정치권 소식입니다. 더불어민주당부터 가보겠습니다. 당내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 4인방 중에서 이원욱, 조응천, 김종민 의원이 오늘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잔류하기로 했다고 하는데요. 먼저 김종민, 이원욱, 조응천 세 사람의 새 의원의 발언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민주당을 떠나 더 큰 민심의 바다에 몸을 던집니다. 윤석열 정권의 독선과 독주, 무능과 무책임을 심판해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재명 체제로는 윤 정권을 심판하지 못합니다. 윤석열 정치도 이재명 정치도 실패했습니다.
오히려 지난 2년간 우리 국민은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최악의 승자 독식 기득권 정치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흐름을 끊어내야 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정치로 가기 위한 개혁 대연합, 미래 대연합을 제안합니다. 원칙과 상식은 뜻맞는 모든 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어 미래를 위한 토론 광장을 열겠습니다. 네, 상당히 강도 높은 탈당 발언입니다. 이재명 체제로는 윤 정권을 심판하지 못한다. 최악의 승자 독식 기득권 정치를 지켜보고 있다. 자, 세 사람 탈당을 했고요. 어느 길로 갈지도 상당히 궁금해지고 있네요. 네. 오늘 오전 9시 40분에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당을 떠나겠다고 이렇게 선언을 한 건데요. 윤영찬 의원이 빠졌어요. 그 회견 시작 20여 분 전에 잔류를 선언하면서 다른 길을 걷게 됐는데 이 새 의원들도 그때까지는 정확하게 몰랐던 것 같아요. 긴박하게 좀 돌아갔던 것 같은데 네. 왜냐하면 오전에만 해도 4명 모두라고 이제 적시를 했었고 또 기자들 질문에도 그걸 왜 물어보느냐 이렇게 좀 당황을 하는 모습도 네. 보이고 선언문에서 이름을 급히 수정했다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명의 열애가 생겼고 대략 정확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의 지역구의 도전자가 감찰을 받는다라는 것이 좀 영향을 줬던 것 아니냐라는 네. 오프닝에서의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정확하게 그것인지 또 다른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고요. 또 어떤 상황이 또 앞으로 전개될지는 모릅니다만 한 명은 일단 열애가 됐네요. 예, 그 의중에 대해서는 본인만이 알겠지만 지금 공교롭게 얘기가 나오는 건 이 현근택 부원장과 경기 성남중원 지역구가 겹친다는 거에서 또 여러 가지 해석이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윤영찬 의원은 그 원칙과 상식 동지들에게 미안하고 미안할 따름이다라는 글을 남기면서 민주당을 버리기에는 그 역사가 김대중 노무현의 흔적이 너무 귀하다. 그 흔적을 지키고 싶다라는 취지로 글을 남겼고요. 이 3명, 탈당을 선언한 3명은 모든 세력과 연합할 수 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뜻맞는 모든 이들이 함께할 수 있는 플랫폼이 되겠다라면서 비전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자, 3명의 의원이 탈당하는 날 이재명 대표는 서울대병원을 퇴원하고 자택에서 요양을 하기로 결정한 모습인데요. 자, 이재명 대표의 퇴원 메시지 먼저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주신 목숨이라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들을 위해서만 살겠습니다. 모두가 놀란 이번 사건이 증오의 정치, 대결의 정치를 끝내고 서로 존중하고 상생하는 제대로 된 정치로 복원하는 이정표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이 정치를 이제는 종식해야 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가 상대를 죽여 없애야 하는 전쟁 같은 정치는 종식해야 된다. 이렇게 이제 방향을 보면은 다분히 또 윤석열 정부 또 검찰을 겨냥한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또 퇴원하는 시점에 원칙과 상식 예상되긴 했습니다만 탈당한 것도 상당히 이재명 대표로서는 부담될 수밖에 없어 보이네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언급이 있을까에도 주목이 됐었는데 네. 그 인사들 탈당에 대해서는 언급하진 않았고요. 하지만 원래 한 이달 중순께나 돼야 퇴원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지만 그것보다 일주일 가까이 빠르게 퇴원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상태가 조금 더 빠르게 호전된 것도 있지만 아무래도 시기에 맞춰서 좀 현안이 산적한 그런 상황 등을 감안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면서도 다만 즉시 당무에 복귀하진 않을 거라고 민주당 측이 밝혔습니다. 그 얼굴이 확실히 안색이 안 좋긴 안 좋더라고요. 네. 그 휠체어를 타진 않았고 직접 목소리로 메시지를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 국민 여러분께서 살려준 목숨 앞으로 남은 생도 오로지 국민을 위해 살겠다라면서 피스프에 조처해준 인사들을 향해서도 감사 인사도 전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관련 최종 수사 결과가 또 발표가 될 예정인데 습격범의 이 당적 어느 당에 있었는지 하는 신상 정보는 공개되지 않기로 했다고요. 당적뿐만이 아니라 그 신상정보 그 공개위원회가 열렸는데 김 씨 얼굴, 이름 이런 모든 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네. 법이 정한 공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라는 게 표면적인 이유인데
이렇게 된 논의 내용과 결정 이유 또한 모두 비공개 원칙이라서 밝힐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입장입니다. 네. 오히려 이런 비공개가 다른 또 억측과 또 논란을 또 유발하는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긴 하지만 그렇게 또 경찰에서 결정을 했다고 하네요. 자,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신년 업무 보고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윤 대통령이 오늘 노후화된 주택에 대한 규제 완화를 언급했네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에 노후화된 신도시에 대해서 안전진단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타개를 하려고 정부가 그 부분을 계속 주목을 했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밝힌 내용은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국민이 바라는 주택이라는 주제로 민생 토론회를 가졌고 여기서 모두 발언에서 나온 건데요. 우리 정부는 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규제를 아주 확 풀어버리겠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에 대해서 정부 관계자가 또 풀어서 설명을 해주기로 네. 재건축에 착수한 뒤에 안전진단을 받아도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해줬습니다. 그러면은 여러 가지 절차 자체가 건너뛰는 그런 상황이 될 정도로 좀 빠르게 진행될 수가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워낙에 또 이런저런 규제나 안전진단을 기다리다가 막혀있는 노후화된 신도시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방안을 마련한 것 같은데요. 미래도시 펀드를 조성하고 안전진단을 면제하고 또 용적률 같은 경우에 최대 500%까지 상향을 시키겠다. 공공 이주단지를 우선 조성하겠다. 라는 방안들을 내놨고 이것은 본인의 임기 내에 반드시 재건축 공사에 착공할 수 있도록 약속하겠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네. 부동산 경기가 워낙 또 안 좋기는 한데 과연 또 정부의 대책이 부동산 시장에는 또 어떤 영향을 줄지 또 한번 또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자, 다들 뭐 이름을 참 잘 짓네요. 네. 이낙연, 이준석, 금태섭, 양양자. 자, 네 사람이 모였다. 이걸 네 글자로 줄이면 뭐가 될까요? 이런 퀴즈가 나오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낙준태양이라고 그러네요. 네. 요거 또 이름 네 사람 이름을 붙인 거에 성만 따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요게 정말 잘 붙인 것 같아서 놀랍네요. 저도. 낙준태양. 네. 네. 갑자기 빅뱅의 태양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자, 이거 어떤 내용인가요? 예. 어제 출판 기념회에 굉장히 관심이 모아졌죠. 양양자 대표의 출판 기념회였긴 하지만 네 사람이 한 자리에 모인다? 그러면 제3지대의 확장성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목소리가 있었는데 여야 두 전직 대표에다가 금태섭 새로운 선택 공동대표까지 함께한 거니까요. 메시지를 좀 요약을 해보면 이낙연 전 대표 절박한 위기의식을 갖고 모여있다. 이준석 위원장, 양양자 대표는 동지의 자격을 넘어섰다. 양양자 대표도 앞으로 여러 여정을 같이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연대 가능성을 열어뒀는데 여전히 뭔가 명확하진 않고 가능성만 열어둔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에 또 다른 곳을 바라봤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걸 얼마나 또 융합하고 녹여낼 수 있을지 어떤 케미가 나올지는 미지수이지만 군소적으로 행동을 하면 사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는 좀 커다란 빅텐트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네. 그렇다면 연대를 하면 어떤 모양새로 하게 될지 서로가 무엇을 취하게 될지 본격적인 밀당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네, 이른바 이제 낙춘대양이 빅텐트 신당 효과가 가장 크게 기대될 수 있는 모양이 되는 건데 실제 그렇게 될지 여부는 또 실제 그렇게 작동될지 여부는 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자, 국회에서 정성호 의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와 상당히 가까운 관계로 알려져 있는데 민주연구원에 앞서 우리가 말씀드렸던 윤영찬 의원과도 관련되는 같은 지역구에 지금 도전을 시사한 바가 있는 현건택 부원장의 이 지역 정치인 여성 비서에게 성희롱 발언한 사실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정성호 의원이 문자를 교환한 것이 한 네. 기자의 보도에 포착이 됐어요. 네. 어떤 내용입니까? 어디서부터 설명을 드릴까요? 성희롱성 발언이 나온 것부터 좀 개요를 짚고 그래야 넘어갈까요? 되겠네요. 예, 한 언론에서 보도가 되면서 지금 논란이 불거진 건데요. 현근택 부원장이 지난달 29일에 한 술집에서 송년회가 열렸는데 여기 어떤 수행비서에게 너희 부부냐, 같이 사냐 이거에서 더 넘어간 그런 성희롱성 발언을 했고.
예, 이게 언론을 퍼져서 나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서 현근택 부원장도 다음 날에 이 당사자에게 전화 10여 통을 했고 죄송하다라는 문자를 남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입장문까지 냈고요. 기억은 없지만 그대로 사과를 했고 기회가 된다면 직접 뵙고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이 소식을 듣고 병상에서 윤리감찰을 지시를 했습니다. 근데 또 그 과정에서 이제 문자 메시지를 주고받은 게 포착이 된 거죠. 네. 그 징계를 강하게 하자라는 의견에다가 이재명 대표가 답하기로는 그건 좀 너무 심하지 않을까요? 라고 얘기를 한 게 기자의 카메라에 포착이 됐고. 이제 그게 정성호 의원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정성호 의원과 이 의견 교환을 한 건데 사실 정성호 의원은 윤리위나 감찰에 대해서 의견을 권한이 있죠. 그런 권한이 있나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얼마든지 그거를 수위를 조절하고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지적이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이게 논란이 더 커질 수 있었던 건 당대표가 나서서 이제 성희롱성 발언을 좀 무마할 수 있다라는 논란이 될 수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민주당이 좀 서둘러 논란 확산을 차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군요. 누구와 이야기를 하느냐 또는 이재명 대표가 조금 가까운 측근이기 때문에 좀 무마하려고 한 것 아니냐. 그런 또 의심과 의혹이 있다는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입뉴스 지금까지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오늘의 디저트송입니다. 0706님 사연과 이제 신청곡인데요. 오늘 청약받은 자가로 이사 갑니다. 와, 축하드립니다. 이사 너무 힘들지만 우리 집이 생긴다니 감격이네요. 축하해 주세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집 생긴 기념으로 2PM에 우리 집 신청합니다. 쿠폰 안 보내드릴 수 없고 또 신청곡 안 틀어드릴 수가 없네요. 디저트송으로 2PM에 우리 집 들으면서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Hey girl, take you home tonight. Get the gimme, get the gimme, get me, get the gimme, get the gimme. Take you home tonight. Get the gimme, get the gimme. Oh yeah, get the gimme. 네가 나타나서 내게 무관심인 척 아닌 척하는 게 좀 그래 네 맘은 안 그래 내게 눈빛을 줬다 뺐다 다 보이는 네 속마음은 나는 그래 oh yeah I wanna take you to my house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It's alright 단 아무도 모르게 10분 뒤에 저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I wanna take you to my house 날 따라와 이 시끄러운 곳을 아무도 몰래 빠져나가 나쁜 맘은 앞서 널 조금 더 깊이 알고 싶어 그 아주 부드러운 음악 속너와 헤매고 싶어 네 눈빛과 몸짓다 네가 하는 말보다 빨라 I know you want me to 맘을 숨기지 마 You know I want you to You don't wanna waste your time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It's alright 단 아무도 모르게 10분 뒤에 저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우리 집으로 너를 데리고 가는 길에 나는 몰래 미치겠어 I go you go we go baby one more time 우리 집으로 손을 꼭 잡고 올라가는 이 길에 난 미치겠어 I know you know we know baby It's alright 우리 집으로 가자 It's alright 난 아무도 모르게 10분 뒤에 저 앞에서 너를 기다리고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과 크게 틀어져서 아예 원수 사이처럼 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틀어지다란 말이 사람과 사람 관계에 쓰일 때는 사귀는 사이가 서로 벌어진다는 뜻이 돼서 관계가 서로 호의적으로 통하지 않게 되는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물체와 관련해서 말한다면 물체가 반듯하고 곧바르지 않고 옆으로 굽거나 꼬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보통 아귀를 맞추어 짜 만든 물건이 어떤 이유에서든 비틀리는 것을 뜻하게 되죠. 예를 들어 문짝이 틀어지면 문이 꼭 닫히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목재를 햇볕에 너무 오래 노출하게 되면 약간씩 틀어져서 상품 가치가 떨어진다고 합니다. 비슷한 뜻에는 우리말 동사 앙당그러지다가 있습니다. 이것은 마르거나 졸아지거나 굳어지면서 조금 뒤틀리다를 뜻하는데요. 송판이 앙당그러졌다. 불이 붙으면서 나무로 만든 농이 앙당그러지기 시작했다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말에는 춥거나 겁이 나서 몸이 좀 움츠러지다란 뜻도 있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스산한 바람에 몸이 앙당그러지기 쉽고 또 혼자 남게 되면 어깨가 자꾸 앙당그러지기도 합니다. 이와 관련된 부사는 앙당그레인데요. 앙당그레 뒤틀어진 고사목이라든지 몸을 파고드는 추위로 어깨를 앙당그레 움츠렸다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변희영이었습니다. 상대 얘기 중에서도 맞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까지 동감이 이루어졌으니까 그럼 또 요 다음 가시죠. 무슨 정반합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이기고 지는 걸 떠나서 좋은 결론을 도출해내셨으면 좋겠어요. 선 넘지 않는 그런 토론. 별로 의미는 없을 것 같아도 그래도 그런 자리가 자꾸 있어야 뭐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하다가 보면 뭐라도 뭐 하나 얻어 걸리는 게 있겠죠. 시민논객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평일 저녁 7시 20분 KBS 열린 토론. 어떤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눈코 뜰 새 없이 바쁘게 지나가는 한 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매일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오롯이 당신만을 위한 시간입니다. 당신을 위한 지식 쉼터. 오늘 밤 일라디오. KBS 58분 날씨. 오늘과 내일은 빙판길과 함께 미세먼지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지금 서울 등 서쪽 대부분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고요. 대전, 세종에 이어 충남 동남부에도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국외 미세먼지 유입으로 내일도 서쪽의 공기질이 좋지 않겠습니다. 오늘 오후까지 동해안과 제주도에 비나 눈이 좀 더 오겠습니다. 제주 산지엔 1에서 3cm의 눈이 추가로 오겠고 부산, 울산, 동해안은 약한 비가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어제보다 2도에서 많게는 9도 정도 높겠습니다. 아침에 영하 4도로 출발한 서울이 이제 영상권으로 올랐는데요. 한낮에 서울과 대전 5도, 강릉 6도, 광주 7도, 부산 10도까지 오르겠고요. 내일 아침은 서울이 영하 4도, 낮 기온 5도로 당분간 이맘때 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한편 해안가에 바람이 강한 가운데 특히 강풍주의보가 내려진 울산, 포항 등 경상권 해안과 또 제주도에 매우 강한 돌풍이 불겠습니다. 대부분 해상에는 물결이 최대 4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밤 강원 내륙 산지에 가끔 눈이 오겠고요. 일요일에 중서부를 중심으로 또 한 차례 비나 눈이 내릴 전망입니다. 지금 서울의 기온은 1.2도입니다. 박다유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KBS 1라디오 배종찬의 시사본부.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30년 이상 노후화된 주택은 안전진단 없이 바로 재건축에 착수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다주택자들에 대한 징벌적 과세도 개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흉기 피습 이후 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아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8일 만에 퇴원했습니다. 이 대표는 증오하고 죽이는 전쟁 같은 정치는 사라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비명계 혁신 모임 원칙과 상식 의원들 중 이원욱, 김종민, 조응천 의원이 탈당을 선언했습니다. 윤영찬 의원은 당 잔류를 선택했습니다. 지난해 취업자 수가 33만 명가량 늘었습니다. 80만 명 넘게 급증했던 2022년보다는 증가세가 크게 둔화했습니다. 여성과 고령층, 보건복지 서비스업 등에서는 취업자가 늘었지만 제조업과 청년층에서는 감소했습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와 그제 중요 군수공장을 현지 지도하면서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단정했다고 북한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한반도에서 대사변을 일방적으로 결행하지는 않겠지만 전쟁을 피할 생각도 전혀 없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인터넷에서 화제가 된 뉴스를 다뤄보는 스트레인 뉴스파이터 시간입니다.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한입뉴스에서도 다뤘던 네. 뉴스인데 국회에서 기권 2명이 있었지만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었다. 개식용 종식을 위한 특별법 국제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고 하네요. 당장은 아니지만 3년의 유예기간이 있고 또 개식용을 반대하는 쪽의 목소리와 또 육견협회 개를 주로 이제 식용하는 식당을 운영해왔던 또 공급해왔던 업주들이 될 텐데 반발도 있다고 하는데 관련 내용 어떤가요? 네, 앞에 다뤄주셔서 이제 저는 다른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일단 간략하게는 오는 2027년부터 개 식용이 사실상 금지가 되는 거고요. 네. 만약에 식용을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그리고 사육과 증식, 유통을 하게 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이게 뭐 가볍지가 않네요. 처벌이요. 절대 가볍지 않죠. 그래서 주요 외신들도 이를 곧바로 보도하면서 비중 있게 다루고 있었고요. 각 외신들은 어떤 관점에서 소개를 했는지 비교를 해봤습니다. CNN에서는 오랫동안 국가적인 논쟁을 일으켰던 이 개고기를 먹는 전통이 종식됐다라고 하면서 이 한국의 한 애견 카페에서 이 사실을 전했고요. 한국에서 개를 식용의 대상이 아닌 반려동물처럼 여기는 문화가 이미 깊게 자리 잡고 있음을 강조하기도 합니다. 한편 뉴욕타임스에서는 한국에서 개고기는 한때 흔한 음식이었지만 한 20세기 후반에 소득이 조금 더 늘어나면서 애완동물의 소유 그리고 동물 복지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했고 이런 관행은 점점 깊이가 됐다라고 하면서 시대적인 변화를 언급을 하죠. 그렇군요. 반려인 또 반려인구와 반려동물 인구가 늘어나면서 이제 긍정적인 반응이 나옵니다만 아까도 제가 언급을 하긴 했는데 개고기 관련 사업을 하셨던 분들은 상당히 또 반발도 나올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이 부분을 짚는 외신도 있었습니다. AP통신에서는 개식용 금지법이 통과됐지만 여전히 개식용 문제가 논쟁거리로 남아있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일부 분노한 개 사육자들은 법안의 합헌성이 이의를 제기하고 항의 집회를 열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이 금지령에 대한 열띤 논쟁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신호라고 말을 합니다. 실제로 당초 법안 내용에서 정당한 보상 문구는 빠졌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갈수록 점포가 안 그래도 줄고 있던 모란 시장의 걱정은 더욱더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70대 한 식당 주인은 다른 일을 시작하자니 사실 지금 나이에 뭘 배울 수가 없고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게 지금의 장사라고 하면서 힘없는 목소리를 전합니다. 네. 개 사육으로 생업을 유지해온 식용 개 종사자의 영업 손실에 대한 합당한 보상이 마련되지 않은 채 거리로 나앉게 됐다라는 호소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 사업업종 전환을 하는 데 있어서 또 지원과 조치도 좀 뒤따르긴 해야 되겠죠. 자, 반려동물이 가족인 시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려동물이 죽으면 이제 장례식 이것도 상당히 사람들이 심적인 트라우마가 크다 그래요. 조의금도 내고 마치
가족처럼 이렇게 대하는 또 풍토가 나온다면서요. 반려동물에 대한 이제 인식이 많이 변하고 있는데요. 최근 사례를 하나 들려드리면 한 A씨는 친구로부터 강아지 장례식에 오라는 연락을 받아서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는데 이 조의금함이 있었던 거죠. A씨는 순간 당황을 했지만 친구가 혹여 서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서 현금 5만 원을 넣었고요. 넣으면서도 이게 맞나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사연을 온라인에 전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물어봅니다. 누리꾼들은 문화가 바뀌는 모습이다. 반려견도 가족이니까 내는 게 도리다라는 반응과 함께 초대를 왜 하고 조의금은 도대체 뭐냐라는 엇갈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내의 경우에는 현재 법적으로 허가된 국내 동물 장묘 업체가 68개 중에서 화장시설을 갖춘 업체는 61곳인데요. 이 전국의 사람 화장시설 수가 62곳 인 것과 비슷할 정도로 꽤 활성화되어 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이제는 반려동물도 사람 마냥 가족 대우를 받는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뭐 이런 얘기할 때 항상 또 같이 언급하는 것이 바로 외국은 이래. 외국도 외국의 경우는 어느 정도인가요? 그래서 찾아봤습니다. 미국과 독일, 일본에서는 반려동물 장례는 이미 되게 보편적인 문화로 자리 잡고 있었고요. 반려동물 묘지나 펜로스 증후군의 치료를 지원하는 센터처럼 관련 산업들이 더욱더 전문화되어 있었던 점을 참고할 수 있었습니다. 네, 영어로 표현된 거지만 펫, 반려 또 동물입니다. 로스 잃었을 때 이제 사망이라고 해야 되나 이제 잃었을 때 어떻게 하는지 이런 증후군 정신적인 공황 상태라든지 그걸 펠로스 증후군이라고 그러는데 그렇죠. 그렇군요. 어떤 분들은 제가 아는 분들 중에서는 반려동물과 끊임없이 대화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모르겠어요. 이게 말도 알아듣고 마치 이제 개나 고양이의 이 소리를 듣고서 지금 심리 상태나 또 건강 상태를 아는 그런 분들도 계시니까 참 이제는 다를 게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저번 시간에 뉴스에서 저희가 닭의 울음소리를 통해서 감정도 알 수 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네. 닭 이야기는 그만하죠.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주제입니다. 20년 전 약속을 기억하고 있던 담임 교사와 학생들이 새해 첫날 제의한 훈훈한 소식에 또 감동을 주고 있다고요. 유튜브의 한 채널에 올라온 영상이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20년 전 약속 다들 기억할까라는 제목으로 올라왔는데 해당 영상에는 20년 만에 만나는 교사와 제자 한 15명이 한자리에 모이는 과정이 담겨 있었고요. 조회수를 찾아보니까 한 4만 조회수가 더 넘고 있었습니다. 2004년 6학년 2반 담임교사 이장규 씨는 졸업식 날 학급 제자들에게 우리 2024년 1월 1일 오후 1시 영암초등학교 운동장에서 다 같이 만나자라고 하면서 다음 만남을 기약합니다. 약속 전날 이제 제자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진짜 올까 많이 왔으면 좋겠다 떨린다라고 하면서 전남 영암으로 향하는 모습들을 찍습니다. 만남의 시간이 다가오자 정말 신기하게도 학교 운동장에는 당시 학생이었던 이들이 하나둘씩 모이기 시작하고요. 곧이어 제자들은 진짜 선생님이야 라고 웅성거리면서 이때 등장한 교사가 반가움 속에 제자들의 이름을 하나하나씩 부르면서 인사를 나눕니다. 영상에서는 20년 만의 만남이지만 교사와 제자들이 마치 어제 만났던 사이처럼 한동안 수다를 떠는 모습들이 안에서 포착이 되는데 훌쩍 자라서 33살이 된 제자들을 보면서 생각해보면 나도 한 30대 때가 제일 바빴는데 나와줘서 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이 영상을 본 누리꾼들도 20년 후에 만나자 약속 잊지 않고 지켜온 선생님과 친구들 덕분에 새해 동화 같은 일을 경험했다. 그리고 20년 전에 묻어뒀던 이 동물 보물을 찾는 듯한 느낌이 아직도 가슴이 많이 벅차다라는 소감들을 공유를 했습니다. 네, 정말 이런 추억은 천금을 주어도 얻지 못할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박시영 캐스터는 초등학교 6학년 때 담임 선생님 이름 기억나요? 저 기억납니다. 네, 저는 외국이었습니다. 데니얼 선생님이시군요. 엘리자베스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확인할 길은 없고요. 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삼겹살 품질 관리 매뉴얼을 만들었다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지난해 3월 3일에 삼겹살 데이 당시에 일부 유통업체가 반값 삼겹살이라고 홍보를 하면서 판매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억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비계가 대부분인 상품들이 나와서 논란이 됐었습니다. 당시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공업체의 비숙련자 작업 또는 이렇게 과다한 물량 처리로 인해서 과지방 부위 제거가 미흡했다라고 하면서 앞으로 품질 관리를 강화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후 처음으로 삼겹살 품질 관리 매뉴얼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렇군요. 그냥 굽고 먹으면 되는 줄 알았더니 구체적인 가이드라인 내용 어떻게 됩니까? 이 소포장 삼겹살에 지방 제거 사례가 적혀 있는데 삼겹살은 1cm 이하, 오겹살은 1.5cm 이하를 권장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적으로 지방을 제거 또는 폐기해야 할 예시, 너무 과하게 지방을 제거한 예시도 매뉴얼에 실어져 있습니다. 누리꾼들도 이걸 보고 팩을 열었는데 밑에 쪽에 있는 게 전부 비계였던 걸 받아본 사람으로서 너무 찬성한다라는 의견들도 있었고요. 비계 먹지 못한 뼈들이 잔뜩 붙어 있었을 때 너무 슬펐는데 대부분 긍정적인 반응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다만 일부에서는 비계 많은 게 맛있는데 폐기하지 말고 싸게 팔아주세요라는 반응들도 있더라고요. 그렇군요. 사람마다 다 뭐 다를 겁니다. 네. 저는 다 맛있어서 문제긴 한데. 자, 마지막 내용 짧게 하나 더 훑어볼까요? 지난 7일입니다. KBS 뉴스 주말 내내는 경산경찰서 이상민 생활질서계장의 사연이 전해져 훈훈함을 자아냈다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이상민 계장은 지난 4월에 한 원룸 입주민으로부터 이제 새벽인데 아이가 계속 우는 것 같다라는 신고를 지속적으로 받아왔습니다. 현장으로 출동한 이 계장은 경계성 지능 장애가 있는 엄마와 함께 사는 미숙아 아이를 발견을 하게 됩니다. 네. 당시 발견했을 때는 한 4월이었는데 에어컨을 틀어놓고 신경 안전제를 엄마가 복용한 채 자고 있었고요. 아이는 방치한 채 한 저체온증이 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계장은 아이를 구조했고요. 그룹홈과 어린이집에 맡겼고 심지어 주 양육자를 자처함으로써 팀원들과 같이 등하교를 돕고 또 밤낮 없이 보살핀 결과 당시에 발견했을 때가 한 1.68kg이었는데 지금은 한 10kg이 넘게 되었다고 하네요. 네, 정말 경산경찰서 이상민 생활질서계장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게 참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정말 쉬운 일이 아니죠. 네, 그런데 1.68kg이었던 미숙아 우성이가 현재는 10kg이 넘게 됐다. 너무 감사드리고요. 좋은 일입니다. 자, 훈훈한 이야기까지 지금까지 박지원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소중한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랍니다. 대종찬의 시사본부는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라디오 어플 콩과 유튜브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정치의 품격 시간입니다. 국민의힘 김성태 강설 당협위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김성태입니다. 네. 요즘 김성태 의원의 네. 이 성대모사를 하는 분들이 점점 더 많아지더라고요. 제 목소리가 좀 특이하긴 특이하죠. 네. 아무래도 제가 또 방송이나 이런 언론 보도를 통해서 또 상당히 의미 있는 그런 뭐 좀 메시지를 남기니까 그걸 인용을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내용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네. 하여튼 성대모사는 하는 분들이 많다는 거. 좋아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신당 이야기부터 조금 여쭤보고 구체적인 또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어제 이제 양양자 한국희망 대표 출판 기념회에 이른바 뭐 낙준 태양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낙연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정강정책위원장, 금태섭 새로운 선택 대표, 이들의 이제 이런 글자 하나씩을 따서 낙준태양 이렇게 보이는데 일단은 신당 파괴력 태풍일까요? 미풍일까요? 지금 뭐 태풍이냐 뭐 미풍이냐 이런 어떤 판단보다는
지금 우리 정치 현실에서 이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것에 대해서 뭐 기성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이렇게 통렬한 반성을 하게 됩니다. 또 우리 당이나 민주당 이 양당 체제로 대한민국 정치가 유지되어 왔지 않습니까? 막 그런 측면에서 이 거대 양당들도 통렬히 성찰하고 반성해야 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럼 지금처럼 이렇게 극단화된 정치 구조에서 제3지대, 중간지대라는 것이 상당히 설립하기 어려운 그런 구조적인 조건임에도 불구하고 이낙연 대표나 인석 전 대표 이런 분들이 참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어려운 길을 가고 있다 생각합니다. 비록 이 뭐 지금 현재 긍정적으로 보시는 겁니까? 좀 부정적인 관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겁니까? 쉽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뭐 신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는 생방송이니까요. 예. 아유 저 커피 들어오라고 이게 네, 청취자분들의 좀 양해를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이제 양당 거대 양당 중심의 이런 팬덤 정치의 폐단이 신당을 창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당히 극단적인 선택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었지만은 결과는 그렇다고 해서 이제 선거 3개월 앞두고 아무리 중간지대 특히 무당층이 많다고 하지만은 그분들이 제3지대 이분들이 앞으로 연합을 해서 달리 이념 정당을 추구할지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쉽지는 않을 거다. 그렇지만은 어려운 결심이지만은 이분들이 양금석이 될지 안 그러면 낙향금석이 될지 낙향하는 그 돌사가 될지는 현재는 알 수가 없는 거죠. 이름 글자를 다르게 한 글자를 따오면 낙향금석도 되네요. 네, 이거는 제가 좀 만들어봤어요. 어디서 다른 언론에서 나온 적 없죠? 네, 최초입니다. 네. 낙준태양이 될 수도 있고. 낙준태양은 본인들 입장에서 상당히 그거는 이제 좋은 의미를 만드는 거예요. 네, 낙향금석이 될 수도 있다. 네. 알겠습니다. 낙향할 수도 있고. 네, 일단 게시판 반응도 좀 보겠습니다. 자, 이 이준석 전 대표 관련해서 도무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특별히 잡겠다. 창당 본격화에 들어가 있지만 좀 더 마음을 돌려보도록 하겠다. 이런 발언이 안 나오는 걸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특히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이준석 영향력 정도는 얼마든지 상쇄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 또는 자신감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신당에 대해서 어떤 자신감 저는 이런 상당히 위험한 판단이라고 봅니다. 네. 만일 신당에 대해서 아무리 미풍의 찻잔 속의 미풍이다 이렇게 이야기는 하지만은 저 자체가 이미 우리 사회가 다원화되고 있고 다양화되고 있는 그런 요구들이 우리 정치에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었는데 이걸 양당 체제를 통해서 이게 양당 체제가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분명히 그 한계점 문제점은 있어요. 그런 가운데 새로운 변화를 추구하는 이런 신당 출연이라는 것은 당연히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념을 어떻게 또 가치를 어떻게 정립할지 이런 걸 우리가 봐야 되겠지만 그 자체를 좀 우습게 보고 안이한 판단으로 이걸 지켜보면 크고 다치죠. 저는 그렇기 때문에 뭔가 이분들이 앞으로 이제 연대를 또 통해서 새로운 그런 의미 있는 결합을 통해서 뭔가 새로운 이념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빅텐트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빅텐트는 탈이념인 정당이라는 그 딱 유일한 가치가 있어요. 이게 민주당, 국민의힘 이 양 진영의 팬덤 정치가 오늘날 정치가 이렇게 천박한 정치로 돼버리고 급기야 절대의석 제1야당의 대표가 이제 피습당하는 그런 엄중한 상황이 됐다 그러면은 이걸 기성정당인 양당이 큰 자성과 성찰로
이 정치 구조를 어떻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지 그걸 고민하지 않고 이 신당 니들은 뭐 정치판에 그냥 양당의 불만 세력들이 나와가지고 앞으로 이삭 주어가면서 그렇게 해서 3세력을 선거 때 일시적인 연합이지 이게 무슨 이념이 있어 철학이 있어 가치가 있어 이렇게 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평가절하해서는 안 된다. 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저는 뭐 기왕에 이분들이 시작했습니다만 이분들도 잘 되시길 바람하지 않습니다. 낙향금속 무언을 빕니다. 무언을 빕니다. 라는 또 조언도 해주셨는데 국민의힘의 현역 의원으로는 비례 의원인 허은하 의원이 이제 의원직을 상실한 채 합류를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전현직 의원 또 국민의힘 소속에서 탈당해서 이준석 신당 쪽으로 갈 사람들이 있을까요? 저는 뭐 지금 당장은 저는 안 보이고 또 그러지 않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 3정당이라는 것은 신당이라는 것은 뭐 양당에 이제 공천에서 배제된다든지 공천의 불이익을 받아서 자신이 정치적으로 지금까지 이루어놓은 지역이라든지 네. 그런 자기 자신의 정치적 기반이 송두리째 날아갈 때 마지막 선택할 수 있는 게 새로운 또 집을 찾는 거죠. 그게 이제 아마 이런 신당들에 대한 눈길이 갈 건데 네. 지금은 그 타이밍이 아닙니다. 민주당이든 이쪽이든. 네. 일각에서는 이제 특검법과 맞물려서 민주당이 재의결을 나중으로 이제 연기하는 이유가 공천 받을 만한 충분한 정치력이 있는 중진들의 경우에 지금 뭐 영남 공천 피바람이 불 수도 있다 이런 또 보도도 나옵니다. 국민의힘에. 그럼 그때 본인이 판단할 때 억울하게 공천을 못 받은 현역 의원이 있다면 에이 성질나. 난 뭐 이준석 신당으로 가버릴까? 그럴 사람이 있냐라는 질문입니다. 뭐 그거는 뭐 저는 가능성을 배제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지금 이제 민주당이 뭐 흔히 말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뭐 이 특검 법안을 가지고 거부권이 행사되어졌으면 국회에서 본회의가 바로 이어서 열리면 그 본회의에서 제2 표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네. 제 의결에. 그걸 자기들 마음대로 아무래도 일당이고 국회의장을 또 이렇게 배출한 정당의 입장을 가지고 저 특검 법안을 갖다 뭉개고 있고 그래서 결국은 국민의힘 공천에서 불이익 내지는 배제된 그네들의 반란표를 기대하는 그런 좀 꼼수 정치. 그리고 총선 자꾸 이렇게 딱 3개월입니다만 이제 앞으로 계속 총선 기일이 다가가는 그 시점으로 뭐 특정인을 이번 총선에서 심판하는 그런 이슈거리로 계속 유지하겠다는 그 심상은 정말 이거는 저급한 정치의 산물이죠. 네. 자, 그 말씀 이재명 대표와 관련될 수도 있는 뭐 특검법도 이야기를 하셨는데 물론 이제 김건희 특검법입니다. 자, 이재명 대표가 피섭 후에 오늘 이제 퇴원을 했습니다. 네. 퇴원을 해서 이제 자택에서 며칠간 요양을 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같은 날 원칙과 상식 4명의 의원 중 3명이 탈당을 했습니다. 네. 자, 이전에 이상민 의원이 탈당해서 국민의힘에 입당했는데 원칙과 상식 뭐 여러 이제 전현직 의원과도 교류를 하실 테니까요. 3명의 의원입니다. 이원욱, 김종민, 조홍천. 예. 이들 중에서 국민의힘에 입당할 가능성이 있는 인물이 있습니까? 지금부터 이제 민주당을 탈당했다면은 그 다음에 선택지는 이 3분이 다 판단하고 또 정치적으로 어떤 결정을 하든 그분들의 자유죠. 그런데 제가 좀 우스운 것은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지역구에 같이 경합 대상이었던 한 분이 그 뭐 민주당 현모 대변인 말하는 거죠, 그죠? 네. 뭐 그분이 뭐 성추행 발언 때문에 좀 어렵게 되니까 자기는 여기서 경선만 붙여주면은 살 수 있다는 그런 판단에 원칙과 상식으로 이렇게 4명이 같이 의기투합하고 민주당 지금까지 그 사람들이 내건 기치가 뭡니까? 이재명 사당하였고, 예? 공정한 공천과 경쟁이 보장되지 않는 어떤 그런 지금 당 체제
그렇기 때문에 비대위로 가자는 거, 통합 비대위로 가자는 거였잖아요. 통합 비대위를 줄기차게 요구해 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가 통합 비대위를 간다고 이렇게 한 것도 아닌데 그 윤영찬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원칙과 상식 네 사람의 의기투합에서 불과 기자회견 발표 20분 전에 자기는 빠지는 이런 분들 정치는 정말 올바르지 못해요. 결국은 자신이 공천 문제 아닙니까? 네? 그래서 저는 세 분은 앞으로 뭐 정치적으로 어떤 길을 걸을지 모르지만은 소신 있는 정치적 길을 선택하기를 바라는 거죠. 네. 정치인은 죽더라도 정도로 죽어줘야지. 금방 같이 이 4명 그 의기투합해 가지고 가놓고 자기 지역에 이제 뭐 하적 강력하고 또 이재명 대표의 지원까지도 받을 수 있는 개딸들의 적극적이고 헌신적인 지원이 뭐 예정돼 있던 이 사람이 앞으로 당에서 잘하면 징계까지 묻고 또 뭐 이미 뭐 상당히 거슬러져서 충분하게 경선을 해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안 간다. 네. 물론 제가 이렇게 단정 짓는 건 아니지만은 그동안 원칙과 상식이 이러이러해서 탈당한다. 그거하고는 안 맞잖아요. 정치는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치인의 소신 관련해서는 또 단호한 또 톤을 높여서 말씀을 해 주시네요. 자, 그런 이유가 자, 이재명 대표 피섭이 우리 정치권에 큰 충격이었습니다만 그 전에 여러 정치인들의 피섭에는 김성태 의원의 피섭도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때 상황을 짧게만 말씀을 해 주신다면. 저도 2018년 원내대표 시절에 드루킹 특검 관철을 위해서 그때 단시가 아마 5일차인가 걸렸을 겁니다. 그때 이제 부산에서 올라온 거구의 청년에게. 저보다 더 거구였죠. 그렇습니다. 아주 몸이 덩치가 큰 거구의 청년이 제가 사실상 화장실 가려고 그 어렵게 계단을 올라가고 있는데 김성태 대표님 존경합니다. 악수 한번 하겠습니다. 뭐 이래서 뒤돌아보는 순간 손 내밀고 뒤돌아보는 순간 그냥 이 턱을 가격이 됐어요. 그래서 그대로 뭐 5일 동안 또 못 먹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 계단에 나뒹구는 모습이 영상으로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의도 성모병원에 바로 실려갔고 막 뭐 엑스레이하고 좀 찍고 뭐 하니까 뭐 크게 뭐 이상은 없는 것 같고 저 느낌도 그래서 뭐 병원에서는 바로 링겔을 꽂고 또 주변에서는 이참에 그냥 단식도 중단하자고 제안했지만은 저는 링겔도 거부하고 뭐 목 보호대만 하나 차고 다시 단식장으로 복귀를 했죠. 그렇게 해서 드루킹 특검은 만들어진 겁니다. 그렇군요. 그때 김성태 당시 원내대표의 피습 장면 상당히 또 충격적이었습니다.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인데 이번에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해서 절대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렇죠. 그런데 여러 가지 의혹들이 상당히 뭐 많이 나옵니다. 이것이 뭐 유튜브에 뭐 이념 편향에 따른 확정 편향 현상이다 또는 뭐 부산대에서 서울대로 이송된 것에 관한 상당한 또 논란, 의료계에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이런 또 의혹이 불거지는 배경과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이재명 대표 피습 관련해서 뭐 이런저런 의혹이 나오는 것은 저도 다 듣고는 있습니다만 국민적인 입장에서 합리적인 궁금증을 넘어 일종의 음모론적 뭐 의혹까지 제기하는 것은 전혀 성숙되지는 못한 태도라고 저는 봅니다. 뭐 앞에서도 뭐 일부 이야기는 했습니다만은 국민적인 입장에서 그럼 도대체 어디를 얼마나 다친 거야 하는 그런 합리적인 궁금 의아심은 그렇게 상식적으로 그걸 민주당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하고 대처를 해서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다 이 불의의 피습에 대해서 정말 빠른 쾌유를 소망하고 또 그런 측면에서 또 일정 부분 이재명 대표에 대한 동정심도 가져갈 수가 있었죠. 그렇지만 너무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걸 정략적으로 처음부터 판단한 그게 저는 좀 국민들 인식에 뭐 좋은 영향을 끼치지 못했다 생각해요. 어떤 부분을 그렇게 주로 첫 번째가 인식하셨는지요? 부산대병원 이 응급 의료기관으로서 그러니까 예상 중증 환자가 이런 사고를 통해서 하면은 그러니까 부산, 울산, 경남권에서는
이 부산대병원 이 하나밖에 없습니다. 최종 의료기관입니다. 가덕도에서 그러면 헬기로 헬기를 태워서 이송하면 최종적인 그 응급처치와 또 진료와 또 그 수술까지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의료기관을 말하는 겁니다. 그걸 가놓고 거기에 전국적으로도 더군다나 부산대 이런 근역 응급센터는 보건복지부 평가 4년 연속 A등급을 받은 그런 병원이에요. 훨씬 서울대 병원보다 그런 예상 응급 환자들에 대한 그런 처치와 또 수술을 더 많이 실적을 가지고 있는 그런 의료기관입니다. 그걸 패싱해버리고 뭐 아무리 가족들의 입장이다 그러지만 그걸 그냥 서울로 이송 전원시키면서 거기에 정청래 최고 같은 사람은 아주 예민하고 고난이도의 어떤 수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좋은 의사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지역 의료 체계에 대한 그런 불신을 야기하는 그런 발언이 되었습니다. 가족들의 강한 요구가 있었다.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시는지요? 저는 가족들 입장에서는 뭐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가족들이라 해서 요즘 같이 이런 뭐 소가족 사이에서 얼마나 가족이 많겠습니까? 부인 정도 아니겠습니까? 부인께서 그러면은 부산에 충분히 내려와 가지고 특실에서도 응급 수술을 마치고 난 다음에 안정을 취하고 하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는데 굳이 서울로 옮겼어야 되는가? 저는 그런 측면에서 민주당의 이번 사건 대응이나 처리 과정이 과연 적절했느냐. 또 부산 시민을 떠나서 국민 마음에 오히려 상처를 준 것은 아니냐. 또 자존감을 훼손한 것은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할 수는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게 이제 의사협회, 전국적인 뭐 의료협회 이런 성명서를 통해서 공부를 일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건 뭐 입장에 따라서 해석과 평가가 또 엇갈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김성태 의원의 의견은 이 정도로 듣도록 하고요. 자, 국민의힘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러시죠. 이상민 의원이 입당을 했는데 도무지 이재명 대표와는 함께할 수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서 이제 국민의힘으로 왔고 상당히 또 환영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민 의원의 국민의힘 입당 앞으로 뭐 총선과 연관지어 본다면 어떤 영향, 어떤 효과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이상민 의원님 정말 훌륭한 분이죠. 환영합니다. 아마 저는 개인적으로도 뭐 좋은 친분을 가지고 많은 대화도 나눴습니다만 이상민 의원님 캐릭터 그 자체가 쓴소리가 필요한 것이라면은 피아를 가리지 않고 할 말은 한 사람이에요. 좀 그런 캐릭터라서 저는 개인적으로 존경스럽다는 생각도 또 가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도 그 개딸들의 그 해모스러운 공격과 끊임없는 한마디로 그런 거의 피살과 버금가는 그런 엄청난 정치적 정치 보복에 시달렸었지만은 그렇지만은 그 개딸들에 대해서도 당당했고 또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도 비판할 것은 비판하고 또 편들어 줄 것은 편들어 주고 그렇게 해왔던 분이 이상민 의원이에요. 그래서 우리 당에서도 이상민 의원의 그런 이미 우리 당을 오는 과정 속에서는 엄청난 정치적 상처를 겪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 당의 그런 아픈 부분 그리고 변화하고 개혁해야 할 부분 그리고 골마 터진 상처에 대해서 도려내야 할 부분은 가감하게 도려내고 소독약을 붓는 그런 역할을 해 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역할을 또 충분히 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당의 혁신이나 또는 당에서 뭐 용산과의 뭐 수평적 뭐 관계 이런 이야기도 뭐 거론되기도 합니다만 이런 것과 관련해서도 이상민 의원이 입당하면서 마중물이 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4월 이제 총선을 불과 이제 석 달, 딱 90일 앞두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날적으로 90일 앞두고 있는데 우리 당의 본질적인 지금 위기는 국민들로부터 어떤 인식을 지금 받고 있는 거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동안 너무 우리 당정 관계가 소식적으로 비춰진 이런
집권당의 행편없는 면모 네. 이거 고쳐져야 된다는 거. 이게 아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나는 이거 고쳐낼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두 번째가 이제 우리는 집권당으로서 국정 운영에 무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런 성적표를 가지고 서울 총선에서 심판을 받는 거죠. 우리가. 그렇다면은 본질적인 집권당 국민의힘의 위기는 국정 운영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이제 국민들 눈높이에 맞춰줘야 되겠죠. 네. 그런 걸 이제 한동훈 비대위가 해 나감에 있어가지고 특히 중부권 벨트의 5선 정치적 어떤 역량과 능력을 가지고 계신 이상민 의원의 입당은 그런 역할을 저는 충분하게 할 수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결국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민의힘의 운명이 달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한 2주간 한동훈 비대위원장 이제 행보가 있었습니다. 비대위원 인선도 있었고 또 사무총장 임명도 있었고 여의도 연구원장 공천관리위원장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각 시도당의 신년 인사에 참석이나 또 발언 네. 이런 점은 참 중진 정치인이 보기에도 이건 잘한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남다르다. 또 한편으로는 조금 뭐 특검법이라든지 대통령과의 차별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아쉬운 목소리 나옵니다. 네. 좀 어떤 부분은 좀 총선을 위해서 보완이 필요할지 총평을 해주신다면요. 우리 당원들이나 보수 진영에서 여차 잘못하면 금방 잊어버립니다. 네. 한동훈 비대위 체제 들어서 조금 회복되는 것 같으니까 절체절명의 그 위기의 순간들을 또 금방 잊을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3개월 후에 우리는 절단납니다. 한마디로. 사망 선고를 받는 거죠 그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엄중한 상황에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들어서고 난 이후에 제가 볼 때는 지금 하나씩 잘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저는 의외로 서두르지 않으면서도 해야 할 일은 하나씩 잘해 나가고 있다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만은 한동훈 위원장 본인도 이야기했듯이 9회 말 투어 아웃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은 마음이 급하고 서두르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투 스트라이크 이후에 들어오는 볼은 스트라이크든지 볼이든지 뗄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상당히 심적 부담이 큰 타석에 들은 대표 선수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인데 이 양반이 의외로 지금 타석에 들어오는 그런 공들을 서두르지 않고 하나씩 이렇게 잘 고르고 있는 걸로 보여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중도 확장입니다. 맞죠? 그건 어느 당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은 우리는 보수 진영이 있는 거고 민당은 진보 좌파 진영이 있는 거죠. 결국은 심판은 중도 진영이 어느 당에 손을 들어주느냐 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네 편도 내 편도 아니었던 그런 중도총에서 승부를 내는데 한동훈 위원장의 어떤 그런 인식 변화는 우리 국민의힘과 심지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가장 비판적인 그 세대가 2030입니다. 8% 뭐 우리 당 지지율도 10%대 2030은 주로 뭐 그랬는데 제가 뭐 그걸 이야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그분들이 이제 좀 인식을 갖다가 상당한 부분 바꿔줬어요. 즉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 눈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제는 이제 그분들의 눈높이에 맞는 변화를 우리가 보여줘야 되는 건데 그 변화의 첫 단추를 이제 한동훈 위원장이 우리 이제 앞으로 이렇게 변화할 겁니다. 우리 지켜봐 주십시오. 이렇게 돼서 이목을 집중시키는 데까지는 저는 성공을 했다. 네, 주목을 받는 데는 성공을 했다. 네,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이제 민주당에 관련된 지적과 또 정치적인 공세도 계속되어 올 텐데 바로 이 특검법이거든요. 이게 이제 제2결은 불발이 됐습니다만 상당히 또 정치 경험이 많은 김성태 전 의원이시기 때문에 이 부분은 뭐 당내에서는 뭐 총선용 악법이다 이런 또 비판도 나오곤 했습니다만 국민 여론을 생각하면 어떤 대응이 필요할 텐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특검 수용 거부 문제를 떠나서 이제 정치적 스탠스라는 것은 어떤 경우도 흔들림 없이 가라고 저는 조언하고 싶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경직된 자세로 가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국민 여론과 이렇게 소통하고 또 수용하는 그런 유연성을 이렇게 유연한 자세를 그렇게 견지하되 원칙을 가지고 끊임없이 국민 여론을 설득하고 또 야당과 대화하는 자세를 저는 가지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이 특검 이 자체에 와서 이걸 호불호를 가지고 어떤 적극적으로 국민의힘이 방어하고 또 그 대응하는 어떤 그런 입장으로 가면 저는 이 국민 여론에 절대 우리가 휘말려서 이길 수가 없다고 봅니다. 되려 그거보다는 이게 이제 대화가 실종되고 또 정치가 실종되고 이선 이 결과의 책임은 누가 뭐라 그래도 집권당의 책임이다. 그러니까 그 법 자체가 아닌 다른 부분으로부터 돌파구를 찾을 필요가 있다. 김건희 여사 흔히 말하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이 특검 이 문제야말로 표결하고 거부하고 뭐 제의하고 이런 절차를 강행할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지점에서 오히려 정치복원의 실마리가 찾아질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즉 그 말은 과거에도 이제 보면은 이 정치 복원의 실마리가 이렇게 이제 찾아야 되고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제가 하는 이유는 과거에도 야당과의 그 모든 협상 과정이 그랬습니다. 그 암흑했던 그 5060 시절에도 네. 또 민주화가 되고 난 이후에도 YSDJ 정부 그런 시절에도 구비마다 이 어려운 상황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뭐 언론에서도 기사가 났습니다마는 그 기사가 났습니다만 87년 직선제 개헌이라든지 또 그런 국면에서도 그랬고 그 이후에도 정권 중간 평가라든지 그런 참으로 정권 차원에서는 받아들이기 정말 어려운 국민들이 굽이 있었습니다. 그 지점에서 그 국민들 모두 대화의 정치를 통해서 이걸 다 풀어냈거든요. 그때 정권들은 절체절명이 또 위기였어요. 그런 상황을 맞이하면. 그러면 이걸 그 국면에서 만일 정치가 실종되어 있다면 우선 정치를 복원시키는 것이고. 네. 그런 측면에서 그런 과정을 국민들이 또 지켜보게 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 설득하고 이해하면서 정치로서 이런 문제를 풀어내는 겁니다. 이거는 분명히 지금 김건희 특검은 민주당 입장에서 시작은 패스트트랙 되고 가지고 결국 선거 3개월 전에 집권당 국민의힘이 아주 곤혹스러울 거다. 이런 치밀한 계산 속에 이루어졌습니다. 의원님 시간이 한 1분밖에 남질 않아가지고요. 예. 한국 노총 출신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제가 이걸 짧게만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오늘 이제 저희가 한입뉴스에 다뤘는데 지금 중대재해처벌법 50인 미만 적용이 유예되고 있는데 이제 곧 유예가 이제 마무리되고 적용에 들어갈 텐데 사실상 노사 간에 큰 또 입장 차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저는 이제 이 중대재해법에 이제 사실상 그런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거기에 기업 입장에서는 돈을 아끼지 않아야죠. 소중한 노동자들의 인명이 네. 생명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만약 그럼에도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서 많은 투자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방을 위해서 불의의 사고가 났을 때 그 책임은 그 기업주가 져야 되는 지금의 어떤 그런 법의 그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일정 부분 우리가 좀 이 산업재해를 이제 앞으로 기업 입장에서도 이 산재 예방을 위해서 투자를 하고 노동자들 만에 하나라도 이 소중한 생명에 대해서 그런 산업재해 부분에 중요성 인식을 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당신 사업 못할 수도 있다. 이런 엄청난 메시지이기 때문에 요걸 조금 조정을 해서라도 좀 적용 기간이라는 것은 앞으로 노사 양측이 적응할 수 있는 준비 기간으로서 좀 여지를 둘 필요 있다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 게 필요하더라도 노동자의 안전이 도외시돼서는 안 된다는. 그러니까 절대 이걸 좀 약간의 유예 기간을 두더라도 그 법 정신 취지대로 기업 입장에서는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산업재해 예방에 투자하고 그걸 끊임없이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수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김성태 강서을 당협위원장과
함께 했습니다. 예.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주간 사건 사고 소식을 알아보는 배상훈의 사건본부 시간입니다. 배상훈 프로파일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재명 대표 퇴원이 상당히 또 주목받을 수밖에 없는 날인데, 자, 경찰 발표입니다. 습격범 신상 공개를 안 하기로 했다. 비공개 이유가 뭔지에 대해서도 잘 이렇게 선뜻 납득이 되거나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보시는지요? 뭐 다른 사례에 비교해 봤을 때 조금 이제 궁금증을 자내게 하고요. 네. 1시 30분에 부산경찰청장이 사건에 대한 개요를 발표를 했습니다. 좀 전에. 근데 거기서도 이제 A씨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범인에 대해서. 물론 이제 신상공개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7명으로 돼서 이제 경찰 내, 경찰 외에 이렇게 구성이 되는데 그 규정은 없습니다. 공개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근데 비공개 이유를 또 얘기해야 될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좀 그 미비한 부분이죠, 사실은. 그런데 좀 안타까운 건 그런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되고 나면은 많은 언론이나 많은 분들이 뭐야 이거 숨기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분명한 여러 가지 그 의문점이 있을 텐데 그러니까요. 굳이 안 할 건 또 뭐냐라고 하는 부분도 있고. 근데 이제 오늘 부산경찰청장이 발표한 내용에서 좀 힌트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범행 동기가 뭐냐라고 했더니 극단적인 정치적인 어떤 걸로 인해서 이재명 대표가 뭐 어떤 특정한 세력을 공천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그러니까 직접 부산경찰청이 발표한 내용입니다. 네. 그렇게 하기로 했다라고 해서 그런 정치적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사실은 공개하지 않은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추정은 해볼 수 있습니다. 네. 피의자 김모 씨 바로 피습범이죠.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끝나고 난 이후에 구속될 때만 하더라도 변명서가 있다고 그랬나요? 변명문. 변명문이 예. 있다. 이렇게 좀 어찌 보면 좀 당당해 보이는 예. 의아한 그런 태도였는데 오늘은 이 기자들의 질문에 걱정을 끼쳐 미안하다. 조금 달라진 태도입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근데 이 부분은 누구한테 미안한 거죠? 이재명 대표한테 미안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건 안 했습니다. 국민한테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사실은 본인이 사실은 일단은 이재명 대표한테 미안하고 국민들한테 송구스럽다는 같이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그 목적어가 아니 주어 목적어 자체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뭐 공범이 있습니까? 물었는데 이런 걸 어떻게 누구랑 의논하냐? 오히려 반문하는 형태. 이렇게 되니까 물론 이제 이런 상태에서는 뭐 일부에서 얘기 나오는 확신, 소신 뭐라고 하든 근데 전 그런 표현이 좀 별로 아니라고 하지만은 자신의 어떤 생각 부산경찰청장의 말로는 극단적 어떤 신념에 의한 테러 그거는 이제 분명히 자기가 주장하는 바와 같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주 자세하게 피습금 관련된 내용이 공개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정황상으로는 한 요 정도 내용까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경찰 조직 관련된 부분입니다. 지난해에 우리가 무차별 흉기 난동 이른바 이제 세간에서는 묻지마 범죄라고 이야기했는데 많은 또 흉악 범죄가 있었고 불안해했던 또 우리 국민들이 있습니다. 경찰이 조직을 개편하면서 순찰을 강화하겠다. 형사 기동대를 부활시켰는데 일선에서는 차량도 확보를 해가고 인원도 차출해가면서 좀 어디 다른 분야 쪽에는 공백이 생기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도 나오네요. 예, 뭐 이상동기 범죄에 관련해 갖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면서 형사기동대 확충 부분에 대한 얘기를 했고 윤일군 경찰청장도 그 부분에 대한 역점 사항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형사기동대를 부활을 했는데 문제는 부활 관련된 장비라든가 이런 것에 대한 예산 부분이 미비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저는 사실 기대를 했던 거는 형사기동대가 부활한다 그러면은 기동력이 강한 순찰 차량이라든가 아니면 조금 더 이제 다양한 형태의 차량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전혀 없고 오히려 일선 경찰서에서 쓰는 형사팀에서 쓰는 관용차를 두 대 중에 한 대. 그러니까 경기 남부청 같은 경우는 거의 뭐 이 반 이상 네. 두 대 중에 한 대를 이걸 뭐 이렇게 징발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걸 차출이라고 해야 되나요? 표현이 뭐라 그랬는데 가져가 버리니까. 그러니까 경찰차가 아닌 우리가 흔히들 드라마나 범죄 드라마나 또 그런 영화를 보면 나오는 일반적인 승용차에 이렇게 좀 긴급할 때는 등 하나 올려서 예, 경광등 올리는. 경광등 올리는 형사들이 체포하러 갈 때 경찰차를 타고 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제 네. 일반 비슷한 승용차 모양으로 하는 관용차입니다. 네. 근데 그거를 이제 일종의 형사기동으로 배치를 바꿔 가니까 문제는 그럼 일선 형사팀은 뭐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대 중에 한 대가 날아가 버렸으니까 그러면 일을 반만 해라는 얘기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선 형사팀에 들어오는 형사 민원이라든가 고소사건 이런 것들도 해서 해야 되는 범인들 잡으러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니까 그 준비가 안 된 거 아니냐. 이게 뭐 예산 문제입니까? 다른 조직 개편에 대한 준비 미흡 이런 점으로 봐야 될까요? 경찰에서는 예산이 제한돼서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니 그러면 조직 개편을 할 때 예산 사항도 넣었어야 되는 건데 그러려고 하면은 예산이 늘어나니까 문제는 이제 지금 이 정부가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도 많이 줄였고 이게 안 맞으니까 결국은 일종의 이쪽을 빼서 저쪽으로 갖다 놓는 형태. 그래서 일선에서는 상당히 사실 고민이 많다는 겁니다. 왜냐? 그 일을 안 할 수는 없고 그럼 결국은 뭘 하냐면 자기 차를 쓸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형사 개인의 차량을요. 그렇죠. 그래서 영수증 처리를 뭐 연료비나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영수 처리가 좀 까다롭습니다. 다 입증해야 되고. 그러니까 형사들이 사실 그거 하기가 참 쉽지가 않습니다. 물론 익숙해진 모르는데 당장 이게 익숙해지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사실은 조금 더 좀 준비 기간을 주거나 이렇게 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일정 정도의 비판이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배상훈 프로파일러가 강조하는 부분도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경찰이 잘했느냐 못했느냐가 아니라 이런 것 자체가 미흡하면 결국 범죄 현장에 대한 단속 관리나 이런 부분들이 결국 제대로 되지 않으면 또 우리 국민들의 피해 또 우리 민간인들의 피해가 될 수 있는 것이니까요. 그렇죠. 자, 그런 점에서 이 부분을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난주에 한강변에서 가슴이 흉기에 찔린 여성 시신이 발견됐습니다. 자, 국가수는 과다 출혈이 사인이다 이렇게 발표했는데 타살 가능성 여부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냥 이 내용만 단순히 들으면 과다 출혈이 있었다? 이거 타살 같던데 그런데 흉기에도 뭐 찔렸는데 타살은 아니다? 구체적으로 이 내용도 좀 소개를 해 주시고 이 논란이 되는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한강변에 6일 날 저녁 때 8시 7시 반부터 한강공원 쪽에서 서울이네요. 예, 서울입니다. 아마도 저기 올림픽대교와 천호대교 사이에 있는 곳입니다. 거기에 이제 30대 여성이 변사체로 발견됐는데 문제는 흉기가 가슴을 관통해서 이제 물에서 발견됐는데 네. 사실 그 상황만 보면은 아니 이 상황이 어떻게 자살일 수 있느냐. 타살이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많았고요. 그런데 국가수에서는 1차 소견은 과다출혈이 사인이다. 다만 타인에 의해서 했을 가능성은 낮은 것 같다. 이 정도만 내니까 조금 더 수사를 더 해봐야 되는데 그 뭐 설명이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되는 거죠. 네. 왜냐하면 어떻게 그렇게 흉기를 혼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자살이면은 그러니까요. 우리가 그냥 이게 뭐 상식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며칠 더 수사해보고 근데 이런 정황 저런 정황 뭐 CCTV나 또는 관련된 타인의 흔적이나 이런 것도 지문이나 이런 걸 해보고 아무리 봐도 이건 뭐 다른 정황이 없다. 자살로 뭐 어떤 이걸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라든지 이런 설명이 되면 좋은데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당연히 이 한강변의 천호대교 변이라면 상당히 사람들 왕래도 있을 것 같고 CCTV가 있을 것 같은데 관련 CCTV 자료가 없다면서요? 예.
올림픽대교하고 천호대교 사이에 있는 1.5km 한강공원 구간에 CCTV가 12대였는데 그 전체를 커버하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 700m 그 구간은 CCTV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확인을 못한 것뿐이지 실제로 CCTV가 있었다면은 혹시 다른 상황이 되지 않았을까. 근데 그 많은 분들이 시민들이 거기를 산책도 하시고 운동도 하시는데 이게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게 좀 논란이 되는 겁니다. 언뜻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 청취자분들도 기억하실 텐데 한강변 의문사 하면 2021년 4월에 시신으로 발견된 적이 있었던 의대생 손정민 씨 사건 이름을 거론하는 것이 참 편하지는 않습니다만 그때 CCTV가 없어서 상당히 논란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 뒤에 관계자들도 당국에서도 CCTV를 많이 늘리겠다고 했는데 이런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이유는 뭡니까? 실제로 이제 그 사건 이후에 505대에서 지난해 말까지 1045대 2배나 확충을 했습니다. 네. 문제는 이제 그 CCTV가 문제가 아니라 CCTV를 관제할 수 있는 관제 요원의 문제일 수 있고 그만큼 이제 여러 군을 촘촘히 해야 되는데 거기까지는 사실 특히 이제 광나루 한강공원 같은 경우는 실제로 113개의 CCTV를 갖춘 곳인데도 그 근처에서 발생했던 2020년 3월에 발생했던 사건도 해결 못하는. 그러니까 뭔가 있긴 있어요. 그런데 제대로 기능이 되게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좀 더 유기적으로 배치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좀 지능형으로 좀 사각지대를 없는 그런 시뮬레이션 를 통해서 좀 정비가 돼야 될 거 아닌가 하는데 시간 참 많지 않습니다만 프로파일러 배상훈 프로파일러이기 때문에 여쭤볼 수밖에 없습니다. 자, CCTV 자료도 없다. 그다음에 흉기에 묻은 지문이나 다른 흔적들은 없는가. 자, 여성 시신의 가슴에 흉기가 꽂혀 있었다. 이걸 자살일까? 자, 이 프로파일러로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기본적으로 이제 다른 어떤 그 공간을 드나들었을 수 있는 다른 공간을 찾아보는 일종의 밀실살인이라는 전제 하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 지금 보이는 CCTV만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곳의 진출 입구에 대한 정밀한 확인. 그 부분이 먼저 선행이 돼야지 수사가 완결이 될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이 사망자의 주변 지인 관계 이런 것도 좀 다 수사가 돼야 되지 않을까. 심리부검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왜 갔느냐, 그 시간에 이유가 있느냐 없느냐, 누가 동행했냐 안 했냐 이런 것도 지금 추적이 되고 있거든요. 같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만약에 범죄라면 우리가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니까요. 자, 생생한 현장 이야기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 수사본부 잘 들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종찬의 시사본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날씨는 뭐 또 추워졌다가 조금 따뜻해졌다가 사만사원의 또 기후 성격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내일 낮 12시 2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더 행복하고 더 안전한 오후 보내십시오.